안녕하세요. 저녁에 오늘은 좀 늦게 찾아왔어요.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월요일날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월요일은 저도 이상하게 월요일은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많이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칭 같은 거 해도 힘들고 오늘 왜 그럴까 했더니 나이 탓인가요?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With the Beatles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어제는 어제 메모를 조금 해놔뒀을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그분이 재즈 광이었던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배우, 그 유명한 영화배우님께서도 재즈 광이시래요. 너무 좋아하신대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그 재즈가 음, 그 옛날 그 7080 시대에서 그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저도 7080인가요? 그 그 플룻 연주할 때 그것을 이렇게 불면서 그 음이 빠른 템포로 가면서 좀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 있잖아요. 그런 천재였나 봐요. 그래서 뭐 일찍 돌아가셨긴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은 비틀스에 대해서 좀, 근데 비틀스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좀 문장이 좀 길어서 20분에는 맞춰야 되니까 20분이 되면은 조금씩 끊었다가 나머지는 내일 읽어 드릴게요. 너무 길어요. 그럼 읽어 나갈게요. 나이 먹으면서 기묘하게 느끼는 게 있다면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한때 소년이었던 내가 어느새 고령자 소리를 듣는 나이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보다 놀라운 것은 나와 동년배였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노인이 되어버렸다. 특히 아름답고 발랄했던 여자애들이 지금은 아마 손주가 두셋 있을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몹시 신기할 뿐더러 때로 서글퍼지기도 한다. 내 나이를 떠올리고 서글퍼지는 일은 거의 없지만 한때 소녀였던 이들이 나이를 먹어버린 것이 서글프게 다가오는 까닭은 아마도 내가 소년 시절 품었던 꿈 같은 것이 이제 효력을 잃었음을 새삼 인정해야 해서일 것이다. 꿈이 죽는다는 것. 어찌 보면 실제 생명이 소멸하는 것보다 슬픈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때로 매우 공정하지 못한 일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여자의 일을 한때 소녀였던 어떤 여자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모른다. 물론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그녀가 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동갑이며 같은 학년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 아마도 비틀스 음악을 소중하게 여겼으리란 것 정도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때는 1964년 비틀스 열풍이 세계를 강타한 시대였다. 계절은 초가을, 새학기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서 일상생활이 차츰 자리 잡혀가는 즈음이다. 그녀는 학교 복도를 혼자 쟁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치맛자락을 펄럭이면서 어딘가 서두른 것 같았다. 나는 오랜 학교 건물이 길고 보득한 복도에서 그녀와 스쳐 지나갔다.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레코드카 한 장을 매우 소중한 듯이 가슴에 안고 있었다. 위디 더 비틀스라는 음반이 LP판이었다. 재킷에 쓰인 비틀스 멤버 4명의 얼굴이 반쯤 그림자로 가려진 흑백 사진이 인상적이었다. 내 기억에 그 레코드는 미국 반도 아니고 국내 라이선스 반도 아니고 영국 오리지널 반이었다. 왠지 몰라도 그것 하나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였다. 적어도 그때 내 눈에.
그녀는 무척 근사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비쳤다. 키는 그리 크지 않다. 새까만 긴 머리에 다리가 가늘고 근사한 냄새가 났다. 아니 그건 내 착각일지도 모른다. 사실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 느낌에는 그랬다. 스쳐 지나갈 때 무척 근사한 냄새가 났다고. 나는 그때 그녀에게 강렬하게 이끌렸다. 위디 더 비틀스 LP판을 소중히 품에 안은 이름도 모르는 아름다운 소녀에게. 심장이 딱딱해지면서 빠르게 쉬고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지고 수영장 바닥까지 가라앉을 때처럼 주위 소음이 사라지더니 귓속에서 작게 종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누군가 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뭔가를 서둘러 알려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10초 내지 15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 느닷없이 일어났다가 정신을 차리자 이미 끝나버린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곳에 있었을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꿈의 핵심들과 마찬가지로 미로 속으로 사라졌다.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고등학교 건물이 어둑한 복도, 아름다운 소녀, 흔들리는 치맛자락, 그리고 위디 더 비틀스. 내가 그 소녀를 본 것은 그때뿐이었다. 그 뒤로 졸업할 때까지 몇 년 동안 두 번 다시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희한한 이야기다. 내가 다닌 학교는 고베 산위에 있는 꽤 규모가 큰 공립학교로 한 학년에 학생이 650명쯤 되었다. 이른바 단카이 세대라서 어디 가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재학생끼리 서로 다 알 수 없고 오히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게 애가 훨씬 많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매일같이 등교에 수시로 복도를 오가면서 그렇게 근사한 소녀와 그 뒤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건 아무래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나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주위를 의식했더랬다. 그녀는 연기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걸까? 어쩌면 그 초가을날 오후 나는 실체가 없는 백일몽을 꾸었던 것일까? 아니면 어두운 학교 복도에서 실제 모습보다 미화하는 바람에 나중 현실이 그녀를 마주하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 셋 중에서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만. 그 후로 몇 명의 여자를 만났고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상대를 만날 때마다 나는 그때의 감각을, 그 1964년 가을 어둑한 학교 복도에서 맞닥뜨린 빛나는 한순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되살리기를 무의식적으로 희귀했던 것 같다. 조용하게 뛰는 딱딱한 심장, 가쁜 숨, 귓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종소리를. 어떤 때는 그 감각을 얻었고 어떤 때는 점점 얻기 힘들었다. 안타깝게도 종이 만족스럽게 울린 적은 없다. 또 어떤 때는 손에 쥐고도 어느 갈림길에서 허무하게 놓쳐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건 그 재현의 감각은 내게 항상 이른바 동경의 수증기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그런 감각을 쉽사리 얻지 못할 때에는 과거에 느꼈던 그 기억을 내 안에 조용히 소환했다. 그렇게 기억이란 때때로 내게 가장 귀중한 감정적 자산 중 하나가 되었고 살아가기 위한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큼직한 외투주머니에 가만히 잠재워둔 따뜻한 새끼 고양이처럼. 비즈스 이야기를 하자. 비즈스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내가 그 소녀를 보기 한 해 전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4년 4월 빌보드 차트 1위부터 5위까지 비틀스가 독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팝뮤직이 세계에서 전대미문이 사건이었다. 당시 히트곡 5곡을 들어보자면 이렇다. 1. Can't Buy Me Love, 2. Twist and Shout, 3. She Loves You, 4. I Would Hold Your Hand, 5. Please Me, Please Me. 싱글반 Can't Buy Me Love는 미국에서 예약 판매만으로 21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한다. 실물 레코드가 판매되기도 전에 이미 더블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셈이다. 일본에서도 물론 비틀스 인기는 굉장했다. 라디오를 틀면 거의 어김없이 비틀스 곡이 나왔다. 나도 동시대를 살면서 비틀스의 많은 곡을 좋아했고 당시 유행한 그들이 히트송을 전부 기억한다. 누가 불러보라고 하면 부를 수도 있다. 책상에 앉아 학교 공부를 하면서 혹은 아는 척하면서 항상 라디오 음악 방송을 켜두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비틀스 열성 팬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내 손으로 적극적으로 노래를 들으려고 한 적도 없다. 진리도록 듣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수동적으로 귀에 들어와서 의식을 그대로 통과해 빠져나가는 유행 음악. 파나소닉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청주시대의 배경음악이 지나지 않았다. 음악적 벽지라고 해도 좋을지 모른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비틀스 음반을 돈 주고 산 적은 한 번도 없다. 당시 나는 재즈와 클래식에 심취해 있어서 마음 먹고 음악을 듣는다 싶으면 항상 그런 쪽만 들었다. 용돈을 모아 재즈 음반을 사 모으고 재즈 카페에서 마일스 데이비스나 셀로니어스 멍크의 음악을 신청했으며 클래식 콘서트를 찾아다녔다. 내가 우연한 계기로 비틀스 음반을 내 손으로 구입하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기울이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신기하다 하면 신기한 이야기인데 내가 위드 더 비틀스라는 비틀스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경청한 것은 30대 중반이 되어서였다. LP판을 안고 학교 복도를 걷던 소녀의 기억이 그토록 강렬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어보려는 생각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셈이다. 왠지 몰라도 그녀가 소중히 안고 있던 바이닐의 흠에 어떤 음악이 생겨져 있는지는 특별히 내 흥미를 끌지 못했던 것 같다. 30대 중반이 되어서 더는 소년이라고도 청년이라고도 할 수 없게 된 내가 그 LP를 처음 듣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이것이 결코 숨이 막힐 만큼 훌륭한 음악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앨범에 수록된 14트랙 가운데 6곡은 다른 뮤지션이 곡을 커버한 것이고 비틀스의 오리지널 자작곡 8곡도 폴이 만든 All My Loving을 제하면 특별히 명곡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나는 생각한다. 마블라치 플리즈 미스터 포스트맨, 척베리 롤 오버 베토벤 커버는 지금 들어도 과연 비틀스다 싶을 만큼 훌륭한 완성도를 자랑하나 그래봐야 커버곡이다. 싱글 히트곡을 수록하지 않고 신곡만으로 음반을 구성하려 한 비틀스의 도전 정신은 나름대로 칭찬할 만하지만 음악적인 신선함을 따라 따지자면 거의 즉석에서 만들어진 전작인 데뷔 앨범 플리즈 플리즈 미 쪽이 오히려 내게는 더 좋게 들린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세컨드 앨범은 영국에서 차트 1위 올라 21주라는 실로 긴 기간 동안 정상을 지켰다. 미국에서 발매된 앨범은 영국판과 내용이 조금 바뀌고 타이틀도 미트 더 비틀로 바뀌었지만 재킷 디자인은 거의 같다. 마치 사막을 가로질러 온 이들이 신선한 물을 찾듯이 대중이 새로운 비틀스 음악이 공급을 열렬히 원했다는 점. 내 멤버의 얼굴을 반쯤 그림자로 처리한 흑백 재킷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이 아마 그런 달성을 가능케 했으리라. 실제로 내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저것도 재킷을 소중하게 품에하는 한 소년의 모습이었다. 소녀의 모습이었다. 만약 비틀스의 재킷 사진이 없었더라면 내가 느낀 매혹도 그토록 강렬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곳에는 음악이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그곳에 있었던 것은 음악을 포함하면서도 음악을 넘어선 더욱 커다란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정경은 순식간에 내 마음속 인하에 선명히 아로새겨졌다. 아로새겨진 것은 한 시대 한 장소 한순간이 오직 그곳에만 있는 정신의 풍경이었다. 이듬해인 1965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존슨 미 대통령이 일명 북폭을 단행해 베트남 전쟁이 갑자기 격화된 일도 아니고 이리오모 테지마에서 이리오모 태상 고양이가 발견된 일도 아니며 나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일이었다. 우리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그때는 교제 상대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2학년이 되면서 우연한 계기로 사귀게 되었다. 오해가 없도록 미리 밝혀주는데 나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인기 종목 운동선수도 아니었으며 학업 성적도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주변이 좋지도 않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이건 졸업하고 나서고 불특정 다수 여자에게서 인기 있었던 경험은 단 한 번도 없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불확실한 인생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단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실 중 하나다. 하지만 이유는 뭐라도 그런 나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와준 여자애들이 거의 항상 어딘가에는 있었다. 학교를 예로 들면 같은 반이 한 명 정도는 그랬다. 그 애들이 나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갔는지 혹은 호감이 생기는지는 솔직히 짐작도 되지 않는다. 어쨌거나 나는 그 애들과 더불어 나름대로 치밀하고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좋은 친구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좀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때도 있었다. 그녀도 그런 여자애 중 한 명이었다. 아니 실은 좀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한 사람 중 처음이었다. 첫 여자친구는 몸집이 작고 차밍한 소녀였다. 그의 여름방학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녀와 데이트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작고 도톰한 입술에 키스하고 브레이저 위로 가슴을 만졌다. 그녀는 흰색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서 시트러스 계열 샴푸향이 났다. 그녀는 비틀스 음악에 거의 흥미가 생기지 않은 것 같았다. 재즈도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즐겨 듣던 장르는 만토바니 오케스트라, 퍼시 페이스 오케스트라, 로저 윌리엄스, 앤디 윌리엄스, 네킹 콜 같은 계열이 지극히 온건한 말하자면 증상계급적인 음악이었다. 그리고 당시 증상계급적이라는 말은 결코 차별용 용어가 아니었다. 집에 놀러가면 그런 레코드가 많았다. 요즘 하는 말로는 이지 리스닝 음악이다. 그냥 좋아하는 음반을 골라 턴테이블에 올리고 틀어주었다. 거실에 매우 훌륭한 대형 스테레오 오디오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소파에서 키스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모두 어디론가 외출했고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배경으로 어떤 종류의 음악이 흐른다 한들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었다. 1965년 여름이 기억이라면 흰색 원피스와 시트러스 계열 샴푸향, 엄청 튼튼한 와이어가 달린 브레이저의 감촉. 당시 브레이저는 속옷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요새에 가까운 물건이었다. 퍼시페이스 오케스트라와 유료하게 여주하는 서머 플레이스다. 지금도 이 곡이 들리면 그때의 푹신하고 커다란 소파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참고로 우리가 같은 반이었을 때의 담임 선생님은 몇 년 후 68년이다 싶다.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한 시기와 비슷했으니까 자택 문틀에 목을 메어 죽었다. 사회과목 선생님이었다. 사상적 말다름이 자살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사상적 말다름? 그렇다 1960년대 후반에는 사상적 말다름으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더랬다.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았는데 나는 여자친구와 퍼시 레이스페이스 오케스트라의 로맨틱하고 유려한 음악을 배경으로 여름날 오후 소파에서 서툴게 끌어안고 있던 순간에도 그 사회선생님은 죽음으로 이어질 사상이 막다른 골목을 향해 다시 말해 침묵하는 단단한 밧줄이 매듭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이상해진다. 불현듯 죄송하다는 마음마저 든다. 그는 그때까지 내가 만났던 선생님 중에서 상당히 성실한 편에 속했기 때문이다.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제쳐두고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을 가능한 한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개인적으로 치밀하게 대해본 적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런 인상을 받았다. 1965년 역시 전년도 마찬가지로 비틀스의 해였다. 1월에는 I Feel Like Fine, 3월에는 8 Days of Work, 5월에는 Ticket to Ride, 9월에는 Help, 그리고 10월에는 Yesterday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기기 이르면 거의 언제나 그들이 곡이 들려왔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 비틀스의 음악은 우리 주위를 구석구석 둘러싸고 있었다. 마치 꼼꼼하게 바른 벽지처럼. 비틀스의 곡이 아닐 때는 롤링스톤이 세티스팩션, 버지 피스터 탬버린맨, 템테이션이 마이걸,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비치보이스의 Help Me 론다 등이 자주 나왔다. 다이애나 로스 앤드 더 스프림스도 싱글을 속속 히트 차트에 올려놓았다. 파나소닉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그렇게 가슴 두근거리는 근사한 곡을 쉴 새 없이 내 등 뒤에 올려주었다. 팝 뮤직의 관점에서 보면 실로 숨막히게 멋진 애였다. 팝송이 가장 깊숙이 착실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스미는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로 그런지 모른다. 혹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 팝송은 그래봐야 그저 팝송일 뿐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그저 요란하게 꾸민 소모품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집은 내가 즐겨 듣던 고베 라디오 방송국 근처에 있었다. 아버지는 의료기술 수업인지 수출 관련 일을 했지 싶다. 수입인지 수출? 자세히는 모른다. 어쨌든 자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보아하니 나름대로 사업이 번창하는 모양이었다. 집은 바닷가에서 가까운 솔숲 안에 있었다. 옛날에는 어느 기업인이 여름 별장이었던 건물을 사들여 개축했다고 했다. 바닷바람이 여름 오후의 솔숲을 사각사각 흔들어댔다. 어서머스 플레이스를 듣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는지 모르겠다. 훨씬 나중에 가서 피사지에서 생긴 일이라는 미국 영화를 우연히 텔레비전 심야방송으로 보았다. 트로이 도나와 샌드라다가 출연한 뻔한 패턴이지만 그럭저럭 잘 만든 할리우드 청춘 로맨스 영화다. 개봉연도는 1959년 맥스 스타이너가 작곡한 영화 주제가를 퍼시페이스 오케스트라가 커버해서 히트한 것이지. 서머 플레이스다. 영화에도 역시 바닷가의 솔숲이 등장하고 오케스트라와 호른 합주에 맞춰 여름 오후 바람에 사각사각 흔들렸다. 사각사각. 그 영화를 보고 있으니 바람에 흔들리는 솔숲이 풍경이 전 세계 건강한 젊은이들이 고조되는 성욕이 메타포처럼 내 눈에 비쳤다. 아마 나의 개인적 견해 혹은 편견일 뿐이겠지만 영화에서 트로이 도나웨와 샌드라 디는 그렇게 성욕의 거센 바람에 휩쓸린 결과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린다. 거창한 오해, 거창한 화해가 뒤트있고 몇 가지 장애물이 안개 거치듯 해소되고
두 사람은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맺어지고 결혼한다. 당시 할리우드 영화에서 해피엔드란 즉 결혼을 뜻했다. 합법적으로 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는 일이다. 물론 나와 내 여자친구는 마지막 장면에서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그저 서머 플레이스를 들으며 소파에서 서툴게 서로를 끌어안았을 뿐이다. 있지 그거 알아? 그녀가 소파에서 나에게 털어놓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질투심이 엄청 많아. 그렇구나. 내가 말했다. 그거 하나는 알아줬으면 해서. 알았어. 질투심이 많으면 가끔 무척 힘들어. 나는 말없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렇지만 질투심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것이 어디서 찾아 어떤 결과를 낳는지 당시 나로서는 잘 상상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내 기분과 관련된 것이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이다. 참고로 트로이 도나휴는 1960년대 초반 큰 인기를 구가한 미남 청춘 스타였지만 그 마약과 술에 빠지고 이렇다 할 작품도 만나지 못해 한때 노숙자로 전락하기로 했다. 샌드라 디도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다고 한다. 도나휴는 당시 인기 배우 수젠 프레쳇과 1964년 결혼했다가 8개월 만에 이혼했고 디는 가수 보비 대린과 1960년 결혼했다가 1967년 이혼했다. 당연히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 줄거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또한 나와 내 여자친구가 걸어간 운명과도 무관하게 내 여자친구에게는 오빠 한 명, 여동생 한 명이 있었다. 여동생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언니보다 키가 5cm쯤 컸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 키가 너무 자란 여자애들에게 되게 그렇듯이 특별히 예쁘장한 편은 아니었다. 알이 두꺼운 안경도 꼈다. 그래도 내 여자친구는 동생을 무척 예뻐하는 눈치였다. 걔는 성적이 엄청 좋아라고 그녀는 말했다. 참고로 그녀의 성적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성 정도였던 것 같다. 아마 내 성적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한 번은 그 여동생까지 셋이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다. 그날은 꼭 그래야만 하는 무슨 사정이 있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 영화였다. 영화관에 사람이 무척 많아서 활처럼 굽은 70mm 대형 스크린을 앞자리에서 봐야 했는데 다 보고 나니 눈 쪽 근육이 욱신거렸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여자친구는 그 뮤지컬 영화의 음악을 몹시 마음에 들어 했다. 사운드 트랙 음반도 사서 몇 번씩 들었다. 나는 존 콜드레인이 연주하는 예의 마슬 같은 마이 페이버릿 싱즈가 더 취향이 많았지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녀 앞에선 굳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여동생은 내게 별로 호의적이진 않은 듯했다. 마주칠 때마다 모양이 무표정한 눈으로 냉장고 안쪽에 오랫동안 처박혀 있던 건어물이 아직 먹을 만한지 점검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은 항상 더 내게 어딘가 캥기는 기분을 안겨주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 애는 나를 쳐다볼 때 외모는 거의 무시하다고 하다시피 하고 하긴 그렇고 불만의 외모도 아니었지만 나라는 인간이 내면을 똑바로 투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것도 다 실제로 내 마음에 제법 캥기는 구석이 있었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오빠를 만난 것은 더 나중의 일이다. 그녀보다 4살 많았으니 벌써 스물이 넘었을 것이다. 그녀는 오빠를 내게 소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빠에 대해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다 오빠 이야기가 나오면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약간 부자연스러운 태도였던 것 같다. 그렇지만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이 특별히 궁금한 것도 아니고 그녀와 관련된 내 관심은 좀 다른 종류의 절실한 시간을 향해 있었으니까. 네, 오늘은 정말로 빨리빨리 달려갔어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은 이게 좀 길어서요. 내일 나머지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즐겁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